영혼 주를 높일 때 온 세상 흔드는 주님을 향한 온 세상 주를 알게 되리 내 마음 주 노래할 때 온 세상 주를 경배하리 내 영혼 주를 높일 때 온 세상 흔드는 주님을 향한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담대한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통일 전문가는 우리 다른 분 없어요. 윤한철 총장님이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윤한철 총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방송하실 늘 함께 세 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하시죠. 우리 윤한철 총장님 먼저 인사하시죠. 예, 윤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 차장님. 저희가 지금 추석 방송이죠? 추석 전 방송. 전 방송이죠, 그죠?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담대한 구상이 연 먹는 구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어쨌든 윤 총장님이 그거 잘 이렇게 베껴서 재밌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원입니다. 인간 자체가 싫다. 나보고 하는 말 같았어. 아니 나는 윤여정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약간 의도적인 수가 요새 광장에 쓰더니만 요새 조금 어플이 단어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자, 남교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겨입니다. 네, 저희가 실은 뭐 추석 인사는 드렸지만 실은 아직 8월 말에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작 녹화가 되는지는 한 2주 정도 뒤쯤 될 것 같은데 한두 주. 네. 그러니까 추석 때 딱 네, 되는 거예요. 네. 자, 담대한 구상. 저는 솔직히 뉴스도 잘 안 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기사만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담대한 구상을 하겠다.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지원을 하겠다 이랬던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뭐 보는 순간 비계삼이라고 비핵 개방 3천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대북 정책이에요. 그 네. 이제 뭐 공부할 때 비계삼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이 비핵화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 비계삼이에요.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오랜만에
아시죠? 3,000불, 3천만 불도 아니고 3,000불이죠. 3,000불이요, 3,000불. 불. 3만 북한이 불. 그때 당시에 뭐 1,000불은커녕 뭐 몇백 불도 안 됐을 시절이니까 3,000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출발부터 될 수가 없는 구상이었어요. 네, 일단 비핵화 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이나 글이나 정책이나 핵을 남한을 겨냥하고 남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고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한 소리인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한다는 건 그 땅을 유용하게 써먹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핵으로 공격해버리면 그 땅을 쓸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실제로 쓴다? 그건 정말 세계사적인 미련한 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쓰지도 못할 핵무기를 왜 만드느냐? 미국이 계속 핵무기로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남한에 핵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해요. 남한에 핵이 없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 아니 그런데 남한에 마징가 제트 있지 않나요? 옛날부터 우리 공군 비행장 할 때 비행장에서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국회 그 도움이 열리면 마징가가 온다는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근데, 그 공군에서 마징가 제트는 원래 눈 치우는 기계, 눈 녹이는 거. 그걸 그거. 거죠. 그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공군은 활주로를 걸레로 닦습니다. 사병들이 줄 서가지고 딱 횡대로 앉아가지고. 아침에 동원돼요. 제가 사병에서 하는데 그때 걸레로 닦아요. 네. 그래서 그 눈을 치우는 그게 그 항공기 엔진을 활용해서 하는데 이렇게 날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런 마징가처럼 생겼다. 태권도도 되고. 아니 공군 출신이 왜 이렇게 몰라? 아니야, 저는 그 활주로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거처장님 계실 때는 그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있었어요. 뭐 기계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사역은 있었어요. 눈 치우는데 그 제트 엔진을 쓰나요? 네네네. 항공기 엔진으로. 한국에 쓰는군요.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녹이고 말려버려요. 예. 그리고 활주로에 열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아니 요즘은 있을 거예요. 열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구소련이에요. 구소련에서 핵무기와 전투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핵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됐고 미사일들도 그다음에 전투기들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 전투기 엔진이 쓸모가 많은 거예요. 그중에 재밌는 쓸모가 바로 활주로에 눈 치우기예요. 활주로에만 치우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에도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륙을 못 하잖아요. 비행기에다 멀찍이서 뿌려주면은 순간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왜 창을 쳐서 보습을 하는 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사례처럼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눈 치우는 걸로 갑자기 나만의 핵이 있냐? 마징가 나만의 제트. 핵이 있냐? 핵이 있냐 그거죠. 전 세계 핵무기의 존재 양식이요. SLBM이 70%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SLBM이 뭔지.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한단 말이에요. 핵무기를. 옛날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폭격기에서 투하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건 뭐가 약점이냐면 폭격기 훤히 보이잖아요. 가기 전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스텔스기를 쓰기는 하지만 너무 동선이 길어요. 근데 그 대신에 대량 폭격이 가능해요. 비투인가하는 그 스텔스 폭격기, 그 폭격기는요 한 대에 16개를 탑재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중부에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본토 한국까지 오는데 16시간 걸리는데 그 공중급유를 받기 때문에요 땅을 안 밟아요.
땅을 안 밟고 한반도까지 와서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땅을 안 밟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가능하고 그동안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 동선이 너무 길잖아요. 네네. 예, 길다 하더라도요, 택배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시키면 24시간은 걸리잖아요. 날수로 3일. 네. 근데 그 핵무기는 16시간이면 와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남한에 핵이 있냐 없냐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콜하면 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은 남한에 핵이 없으니까 우리도 핵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우리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근데 그거 네. 본토에서 오는 것보다는 항공모함에서 오는 게 있잖아요. 인천에. 자, 그게 SLBM이에요. 지금 16시간짜리도 빠른 건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해나 어디 서해 깊은 쪽에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잠수함은 그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잠수함. 그리고 전 세계 핵무기의 70%가 그 잠수함에 있어요. 지금 미군이 운영하는 잠수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 당연히. 예, 남한에. 예, 남한. 물론 러시아도 있고 세상에. 예, 그래서 북한도 자기네들도 SLBM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발사 장면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아니라 그냥 동해상에 있다. 그러면 무슨 군초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 탑건 매버릭 보면 그 비행기가 쫙 해서 계곡을 넘어가지고 탁 투하고 오잖아요. 그 구식이라니까요. 왜 드러나게 그럽니까? 네, 영화를 지금 거꾸로 보셨네. 그 신무기가 생겼는데 그 신무기가 아닌 옛날 옛날 무기로 할 수 있는 옛날 전투기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게 영화잖아요. 그 영화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야 그 탑건이 조종사로서의 성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탑건 필요 없다고요. 그냥 무인 조종기 나오는 거 드론으로 바로 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남한을 위협하기는 하지만 남한용은 아니다. 그다음에 특히 협상에 있어서 북이 남한한테 핵 문제 갖고 협상하자고 한 적이 없다. 다만 그럼 우리는 왜 했냐? 평화를 증진시키고 관계를 늘리는 것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게 무기에 대한 더 강력한 무기로 뭐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군이 해야 되는 일이고 고전적인 얘기인데 정치가 그 지경에 가기 전에 정치가 먼저 무기를 뭐 핵뿐 아니라 총알 한 방도 안 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혼자 타격하겠다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그 강하게 하세요. 사행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핵무기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의제가 아니란 말이죠. 의제가 비핵화라는 게 북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의제인데. 예, 남한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있어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건 남한과의 협상에서 의제가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군사적 그 의제 자체도 의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그러면 작통권도 없는 니들이 무슨 군사적 얘기를 해 이렇게 해왔다가 그래도 그 대목은 조금 양보가 되고 조정이 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군사회담 이런 게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식 병력 군사력에 있어서는 파트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태인데 대북 정책의 이름이 비핵 개방 3천 이렇게 되면 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뭐 이런 지하에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핵도 니들하고 얘기할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또 개방까지 하면 그 다음에 3,000불을 만들어 아니 남의 나라 국민소득을 3,000불 만들어주는 게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예, 그 지점에서 저는 3천 비핵 개방 3천 얘기 들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그렇죠.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우리가 너희들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너희들 못 사니까 야, 지금 너희들 보니까 그냥 뭐 너무 경제적으로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3,000불까지 끌어올려 줄게. 뭐 이런 거니까 북한은 자존심 하나로 지금까지 사실은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예. 그걸 들으면은 아주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3,000불이 들어갔나요? 그건 예전 얘기죠. 이명박 때 얘기죠. 예, 안 네. 들어갔는데 예. 안 들어갔는데 그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 지원해주겠다 이건. 다른 차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협상을 시작만 하면 지원하겠다. 단계마다 시작 단계, 진전 단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군요. 뭐 그런 식이 있어요. 비계삼이 비핵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담대한 구상은 시작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좀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의 주요 정책 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이 이명박 정부하고 거의 같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진전이 없는데 비계삼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만 바꾼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비핵 개방 3천이 북한에 있어서 어떠한 어필도 못했다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궁금한 건, 자, 민주정권에서 그렇게 퍼주기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예, 퍼주기 정권, 북한에 퍼주기 했다고. 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뭐 더 많이 퍼주겠다. 이유 퍼주기, 결과가 없어도 퍼주겠다. 예, 퍼주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네, 네, 맞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준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 그거는 퍼주기가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퍼주는 거고. 자기들이 하면 이제 역시나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근데 아니 그 로맨스 자체가 불륜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얘까지 났어. 어? 여기까지 났어. 여기까지 났어, 지금. 이 정도면. 그거는 아니에요? 불륜이 아니라 그걸 뭐라죠? 성매매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그 오만 방자한 언론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퍼주기라는 말의 어원을 제가 살펴봤더니 뭐냐면 시집을 간 며느리가 시댁의 쌀독에서 쌀을 이제 가져다가 친정에다가 빼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석하자면 뭘 줬는데 효과는 없다 이 소리. 아니면 이 시댁 식구들 몰래 시댁의 재산을 축내서 지네 친정 혹은 저랑 이렇게 잘 지내는 그 집에다가 갖다 줬다 명분 없이 이 소리를 소환을 해가지고 언론들이 유행시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말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퍼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남북 나눔 운동은 말이 나누는 종지 퍼주기 운동이네, 퍼주기 운동.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주는 방식이나 주는 물건이나 준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점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열릴 수 있도록 우리하고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뒤통수에다 대고 퍼주기 하면서 저놈들은 의미 없는 짓을 한다. 저놈들은 빨갱이다. 저놈들은 북한하고 같은 이런 종류다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던 거죠. 지금 정부는 회담을 시작하기만 하면 엄청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북한은 도움을 줄 게 아니라 그냥
말려 죽여야 된다. 그냥 자기네들이 손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북한 붕괴론 입장에서 보면 북한 붕괴론이 사실은 우리 자칭,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보수를 참칭하는 그룹의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걸기대회가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게 네. 혹시 윤 총장님, 이명박 정부에서 60조로 4대 강했잖아요. 네. 이 규모가 한 60조 정도는 돼야지 좀 보다가 나지 않겠습니까? 4대강 22조 아니에요? 60조였어요. 조금 너무 부풀리신 거 아닌가? 아, 그런가요? 제가 이거 방송법 위반인가요? 뭐 아니요. 그냥 주고받으면 되고요. 한 60조로 왜 기억이 나죠? 22조죠. 아, 22조인데 강의 깊이가 60cm, 66m가. 그러니까 우리 고 처장님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1조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기 추경을 못해서 한이 맺혀서 그래. 50조 맞아요. 추경만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래. 한이 맺혀서 그런가? 50조. 아, 맞아. 50조 그거 그렇게 나왔었군요, 지금. 근데 지금 그 담대한 구상을 얘기하는 연설문을 다 우리가 안 봤잖아요. 네. 네, 근데 북이 비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앞에 워딩이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이 8.15 독립정신이 이거라는 거였잖아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반공으로 치환을 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 이건 이제 지식이 없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지식과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 처장님이 그랬어요. 아니,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막합하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제 대결 얘기를 하다가 담대한 구상을 또 꺼낸 거예요. 근데 이 8.15 때 얘기한 거에 앞과 뒤가 전혀 안 맞으니까 그 담대한 구상의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간 그 자체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 북한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뭐 나오면 돈 준다라든지 내가 만약에 북한이면은 내가 거지 새끼냐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북한 자체가 백신도 안 받았잖아요. 백신도. 아니 근데 우리가 갑자기 성경으로 가봅시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인간을 어떤 뭐 인종을 도울 때도 다 같이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주는 쪽은 그래야 되고요. 받는 쪽은 좀 뭐 감사를 표현할 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희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목에서 북한은 전 세계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차라리 그냥 굶어 죽습니다. 자존심을 상하면서 뭘 받아 먹느니 그냥 죽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비슷할걸요. 네. 그럼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지 새끼입니까? 그런 거 네, 차갑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강하지 않아. 이번에 세모녀 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입증하면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받느니 안 하고 말겠다는 생각은 우리한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하물며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북한이 오죽하겠냐 싶고 그럴 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건요. 이제 조금이라도 정책을 좀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비계 3 때도 학자들은 이거는 나오자마자 이거 부기 안 받는다. 그러면 예, 뻔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받을지 알고도 던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정권이 좀 지식 수준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평가예요. 알고 거절당하고 알고 그러진 알고 않아요. 했다. 아이, 그 정도면. 네. 아니 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못된 놈들이라서. 아니 저는 뭐 알고 그랬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너희들보다 훨씬 나라고 하는 그 어떤 우쭐함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그리고 교만함 거기에다가 생각에는 예. 이제 명분 쌓기 같은 거 예, 비슷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내용이죠. 우리 네네. 남한용이지. 보여주기식. 우리가 아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있다. 여기 잘 모르는 우리 토지 탈레반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정부 전문가들이 저 따위인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이제 지금 북한이 혼자 살기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에서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이었어요. 북한의 대북한 제재가 그런 겁니다. 무역을 못하게 하고 교류를 못하게 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제 지원이나 경제 교류를 하는 누군가를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그 대북 제재, 외부로부터의 봉쇄였다면 코로나는 이것이 유지된 상태에서 스스로 봉쇄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죠. 네. 이 코로나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해법이 없고 더구나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데 중증 환자가 메워져 가지고 의료 체계가 붕괴돼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더 심한 봉쇄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왜 우리 북한 식당이라고 해외 그 중요 도시에 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이런 중요 도시에 북한 식당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단동, 중국 단동에 북한 식당이 있고 거기 종업원들 다 합치면 한 60명 된다고 합니다. 이 60명이 중국에서도 장사를 못하고 북한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 북한으로서는 코로나를 몰고 올 수도 있는 자기네 그 파견원 교민들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고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음식 숙박업이 스탑돼 버리는 도시 자체가 봉쇄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해졌다니까요. 네. 그런 정도로 자국민들조차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강한 봉쇄를 스스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는 게 이게 많이 현대화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네. 병도 제가 알기로는 병도 예를 들면 우리가 폐렴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우리는 병원 가면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으로 만약에 그게 가면은 북한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료 전공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작정 문호를 다 개방하는 게 과연 답이 아니다. 가면 옛날에 우리 그 남미에 그 침략했을 때 천연두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약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무조건 자체 봉쇄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물론 그 보건의료에 한반도에 그 이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생태계는 분단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다. 그거는 철새들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새들이 막 북에서 놀던 새들이 남쪽의 어떤 저수지나 호수로 먹이를 찾아 내려올 때 휴전선을 만나면 이 휴전선이네 여기는 함부로 건너면 안 되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빠꾸 못하지. 빠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대책 없고요. 그 다음에 돼지플루, 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이 북쪽에서 임진강 그 강 수계에서 발생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북한의 그 목함 지뢰가 떠내려온 지점하고 일치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반도에서 어떤 질병, 전염성 질병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요, 남북 간에 단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이 그냥 같이. 그다음에 또 말라리아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북한 군인들한테서 발생을 하면요, 우리 군한테도 옮겨지거든요. 그 우리 군들에게 이제 말라리아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군에서 헌혈을 못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럼 수혈받을 사람이 엄청 그렇죠. 남쪽 네. 병원에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공급할 혈액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도 군인들이 뭐 파주 이북에 이렇게 위쪽으로 발문한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옛날에 저도 그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헌혈차를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북한 여행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넘게는 북한 안 간 적이 없어요. 계속 6개월 이내에 북한을 다녀오고 이랬어요. 계속 헌혈을 못했죠. 피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남북의 보건의료 생태계는요, 완벽하게 단절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동 관리를 해야 돼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댐을 열어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 안 해주면은 그 전에 왜 텐트 치고 놀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계, 그다음에 그 질병, 어떤 기상 이런 것에 있어서 한반도는 하나의 생태계잖아요. 예.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태계예요. 그런데 자,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폐쇄 사회는 코로나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 역설적으로. 예. 남한이라는 우리 사회는 완벽하게 봉쇄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경제가 절단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적인 교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컨트롤 해가지고 사실 그 평가에 있어서 세계 1위의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개방형 그 방역에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런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폐쇄형 방역이. 그렇죠. 폐쇄형, 완벽하게 폐쇄형 방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게 유효했다. 현재까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문가들 입장이 갈리는데요. 북한은 그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유열자. 열이 있는 사람? 열이 있는 사람. 그 되게 솔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PCR 검사 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열이 났다는 사실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우리처럼, 우리의 질병관리본부처럼 북쪽도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유혈자를 그래프로 계속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에 확진자란 말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확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열자, 열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유열자가 언젠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면서 북조선에서는 코로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선언한 게 8월 10일입니다. 최근에요? 네, 최근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예,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8월 10일 날 이제 코로나 극복했다고 선언을 하고 해수욕장 모습, 물놀이장 모습을 막 보여줬어요. 마스크 없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남쪽이나 전 세계에서 보기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아무도 선언을 못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선언을 하니까 이제 딱 갈립니다. 이걸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믿어야 된다 쪽은 북한이 완벽한 폐쇄가 가능한 그런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 교묘하게 잘 침투하는데 그 국경 봉쇄했다고 그걸 극복을 하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심하면 엄청나게 죽어나간다 그러면 북한도 대외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그 폐쇄성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에서의 혼자 살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농업과 여러 가지 산업에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입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자 유입이 없이 혼자 사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살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비핵 개방 삼천이 두 번째 주제죠. 개방하면이었잖아요. 네. 외부 체제, 남한은 항상 북한한테 제발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북한은요 개방했다가는 뭐 이제 시장 말로 합시다. 개방했다가는 뒤지는데 책임질겨?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개방 안 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북한의 현 상황에 네. 그 정확한 판단, 음. 그 판단의 근거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네요. 그렇죠. 개방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비핵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이 남한하고 의제가 아니고. 의제가 아니고 개방하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네.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인데 네, 그걸 그렇죠. 하지 말고 더 위험에 빠지라고 하는 얘기니까 개방은.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비핵과 개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비핵과 개방이라는 자체가. 아니 비핵과 3천도 개방은- 말이 안 되잖아요. 3천도 말. 다 말이 안 돼. 예, 예. 네, 비핵과 개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고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비핵의 방식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면 고맙겠지만 그런 나라는 지구에 없어요. 예. 예. 그거 왜 없애겠어요? 네. 그러나 지구는 그래도 안심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비핵의 실질 버전은 핵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도 사실은 해야죠. 해야 하는데 개방의 풀세트, 개방으로 발전하고 개방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는 풀세트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을 열어라? 그냥 빨개벗으라는 말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대단히 어떤 고도의 정치적 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가 개방이고 그런 거죠. 북한이 지금 살아온 방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죠. 예. 제안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요즘에서 약간 궁금한 게 아까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여정 네. 지금 직함이 뭡니까? 부부장인가요? 부부장 노동. 예, 네. 예, 김여정 부부장이 그 한마디로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북한이 외교적인 언어는 굉장히 뭐 그냥 유려하게 네. 뭐 그냥 다 이렇게 다른 상황들도 다 포섭할 수 있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 네. 이런 노골적인 언어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언어를 북한이 이렇게 심한 언어를 쓰나요? 쓴 적이 있나요? 아니,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은 조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저도 좋게 보지는 않는데 네. 북한은 전에도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도 했구나. 뭐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한 어떤 증오의 표시를 한 적이 있죠. 자주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재미있게도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김여정의 생각이 같다고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다 그러면 너는 북한하고 같냐? 이러면서 또 빨갱이 어떤 친북이다 이렇게 당연하죠. 나와요. 다 양 잡아갈 수 목사님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양 네?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다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절반은 잡아내야 될 텐데. 절반이 뭐야? 지금은 국민의 70%는 잡아내야 될 텐데. 네. 그런데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북이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는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선출한 우리가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죠. 왜 무슨 말씀이냐면 적대 관계에서 그러나 그 언젠가 대화하고 같이 가야 될 파트너한테 그건을 자꾸 해버릇하면 나중에 주워 담기가 어렵거든요. 마치 이제 자기 식구 중에서 나 우리 아버지 무지하게 싫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그래 니네 아버지 형편없더라 이러면은 이거 맞장구 칠 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자제하느라고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정부가 뭘 알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뭘 제대로 무슨 뭐 정책이며 뭐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한국에서 국내 정치 하나 똑바로 못 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무슨 뭐 북한에는 안 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이제 봐지고 조금 민망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양 목사님 말에 보태면 이번 그런 구상을 해서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런 구상을 왜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미리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믿으세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멘 해야 믿으세요. 역시 경 씨들은 믿음이 이게 아니 무당과 법사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뭘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경교군요. 우리가 경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개방 얘기했었는데 개방 중에서 가장 잘했던 개방이 개성공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죠. 예. 근데 개성공단을 박근혜가 닫았는데 박근혜가 닫을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마련한 게 이명박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련했느냐? 개성공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공단 업체 120 몇 개인데요. 그거는 원래 계획의 20분의 1이에요. 맞아요. 20분의 1이고 이제 그러고 그 노무현 정권이 끝났고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나머지 그 본단지 그거의 20배짜리 본단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핵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비핵화를 하면 그걸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하고 개성공단은 교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환경을 만든 게 이명박이고 그러다 이제 박근혜 때가 돼서 이걸 닫으라는 그때도 젊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닫으려고 할 때 보니까 업체가 120 몇 개밖에 안 돼. 그것도 중소업체. 만약에 삼성이 들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근혜 두 정권이 보이지 않는 협력을 해서 그걸 폐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잘된 개방, 우리의 통제와 우리와의 남한과의 연계성 속에서 개방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환경은 파괴하면서 그렇죠. 말로는 비핵 개방 3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총장님처럼 잘 아시는 전문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은 어찌됐건 우리가 북한한테 잘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잖아. 그런데 왜 그걸 안 받고 뭐 인간 자체가 싫다 이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리고 네, 지금 네. 정부에 그렇겠죠. 조금이라도 그 미련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사람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네. 진짜 나도 궁금해지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그런데 북이 응하지 않았다. 그렇죠. 맞아요. 예. 이 말이 이게 아주 일하기 싫은 정권의 레퍼토리, 그 전형적인 레퍼토리예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저는 지지율이 워낙 떨어졌는데 뭔가 돌파구를 찾을 때 원래 대외적으로 따지는데 네, 네. 그나마 던져본 거 아니겠나. 불가능하겠어. 그런데 헛발질을 한 거다. 그렇죠. 실력이 없고 북한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디테일한 게 우리 윤 총장님 같은 수뇌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그런 사람들 들어가 있으니까 뻔하죠. 네, 김태효라고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분이 있죠. 네. 봉투 돈 주겠다고. 네, 돈봉투 사건. 네. 그거 제가 상세 버전을 말씀드렸던가요, 김태효 씨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셨나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하셨나요? 방송에서 한번 했던 거로 기억해야 죠. 서울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평양계획. 예. 서울 평양계획 방송에서 다뤘던가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도 해주죠.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왜냐하면 김태효 씨가 이명박 정부의 단독 1인자였어요. 북한과에서 외교까지 다 통틀어서. 그럼 지금의 한동훈 위치였군요. 예, 그거에 비견되는 그런 위치였죠. 예. 외교 영역에서. 네. 아니 뭐 지금 한동훈이는 외교도 지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뭐 미국도 다녀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조금 길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명박 씨가 시장일 때,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금 이름이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자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베개로 벨 만한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제목이 서울 평양 도시교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명박 시장이 뭔가 좀 하려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장로님이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을 200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때 돈. 그래서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정책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엄청 너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양에 서울 납골당 설치 어떻게 들리세요? 여기 실향민 시설을 글로 가지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죠. 실향민 중에 내가 죽거든 평양에 묻어다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평양에 안치할 수 있도록 서울 납골당을 평양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은 좋은데 그럼 성묘를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온라인.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좀 약간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이런 거 있었어요. 평양 하수도를 서울에서 준설해 준다. 이건 인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잔뜩 그 아이디어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문하는 저하고 몇 명이 공통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쪽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북을 방문하면 김정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평양시장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서울시장이니까 거기도 평양시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네.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DJ 노무현 이런 대통령들께서 가서 김정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에 가서 또 김정일을 만나면 그냥 2등밖에 아니지 않냐. 그림이 안 나오네. 그림이 안 나오니까 자기 그 생각과 어떤 그 차원을 달리하기 위해서 평양시장을 만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위해서.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평양에 시장이 안 계세요. 그렇죠. 네. 굳이 말하자면 평양시 인민위원장인데 그렇죠. 그런 존재는요 무대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왜 이렇게 상식적인 거를 잘 모를까?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중앙정부에서 나오지 뭐 평양시나 뭐 황해도나 이런 사람들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모르냐? 그냥 김정일 만나라.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다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조건 때문에 이 계획은 폐기돼 버렸어요. 200억 안 쓰고 날렸죠. 어디로 너무 갔나? 이상하지 200억? 않아요? 네, 너무 그럼 200억 이상하죠. 어디 갔을까? 예. 네.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 계획을 위반한 사람이 누굴까를 뒤져봤더니 김태효 씨였어요. 그때도 이명박 시장의 뭐 특보나 이런 이제 자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교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을 이제 이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서 전부 다운받아서 다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한 논문에서 단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명박이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논문에 그런 내용을 씁니까? 네, 써놨어요. 어,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진짜.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은 아니겠죠, 그냥. 뭐 어디 연구원에서 한 거겠죠. 제가 네. 지금 찾으면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분의 다른 논문이나 정책적 태도는요. 미국의 매파보다 더 매파적이에요.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인데요. 이명박이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기의 그동안의 어떤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짓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해. 남북관계 증진 이런 거 아니고 뭐 북한의 평화나 뭐 주민들의 삶의 개선 이게 아니고 오로지 이명박을 띄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하게만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었고 그렇게 계속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불렀군요, 매파. 자, 그랬던 분이 진짜로 그분의 바람대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그 전략기획수석인가 이런 걸 하셨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나 뭐 외교부 장관도 이분에게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학자들도 이 사람이 나이가 40대였는데 50대, 60대 학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 호통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들 말이야 논문 보니까 북미 관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쓰지 마. 미북 관계야. 미북 관계라고 써야 해.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자 이명박 정권 이제 말기에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한번 해주라. 그 얘기, 그 맥락에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그때 연평도 포격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과가 아닌 것 같고,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인 것 같은 말을 한번 해주라. 그러면 이쪽에 체면이 살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명분이 생길 거다. 그렇게 해도 이제 북이 듣지를 않자 이제 결국 돈봉투를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뭐 부정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이 지금 또 담대한 구상 여기에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인가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무슨 차장일 겁니다. 차장. 네. 예. 네, 안보실의 실장이 저기 김성환이라는 사람이고 네, 그 네. 밑에 차장인 것 같아요. 예. 안보 1차장. 예. 네. 그러니까 그 NSC잖아요. NSC인가 뭐 저거. 네. NSCC인지 뭐. 예. NSC는 이제 소집하는 회의 이름이고요. 예, 회의 이름이고, 이분은 그 안보 1차장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뭐 모르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그 강요들이라든지 그 라인이 이명박 때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직책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입김이 있느냐가 또 중요할 거고 지금 이 정부가 네. 뭐 위아래가 있는 정부도 아니고 뭐 비선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그 그러면 비선은 아니고 이분은 비선은 아니죠. 비선 아닌데 그렇죠. 비선은 이명박 아니지만 이명박 때 그 관찰하는 건 뭐냐면 네. 직책과 관계없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 그거든 뭐 비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여튼 요는 과연 북한과의 어떤 대북 관계에서 기대할 게 있을까 과연. 이게 그게 제일 지금 저를 비롯한 뭔가 좀 입장을 요구받는 사람들한테는 난감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구성을 가진 정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에 동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할 수 없죠. 안 네. 할 수 없는데 가진 게 없어요. 철학이. 이렇게 비핵화 문제가 의제도 아니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어떤 물밑에서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어떤 받아들일 만한 명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앞에서 비핵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안 받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했다고 얘기하고 결국 결과는 나오지 않을 그런 방법만 생각해낸다든지 아니면 지난 정권, 지난 그 이명박 때 했던 것처럼 뭐 돈봉투를 주면서 무슨 회담을 요식행위처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엉뚱한 짓을 할 것 같아서 뭘 하라고 하기가 무서운 거죠. 네. 아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이럴 때는 정권 자체가 철학적으로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민들이 어떤 평화의 소양을 더 많이 갖추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에너지 안배가 이제 지혜로운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워딩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 손석희 선생님하고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5년간의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답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석희 씨가 아니 그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아무 성과가 없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통령 말이 5년간의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하루 늦추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반드시 어떤 목표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보다는요. 회담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핵 개발이 더 고도화되지 않아요. 스톱합니다.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습니다. 긴장 고조가 없고 서로 욕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회담을 하는 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 개별 회담들에서 어떤 성과라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지원할 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교적 해법이 하나씩 열린다든지 뭐 더 기대하자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든지 금관산 관광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압으로 이렇게 평화의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그런 언론들의 얘기하는 문재인이 뭐 회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빛 좋은 개살구였다 뭐 이런 식의 비난에 동조하기보다는 그 시기만큼 당신들이 평화를 지켰냐 미사일 쏜 개수 한번 비교해 볼까? 그 회담이 있었던 시기와 없었던 시기에 미사일 개수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아날로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진전이 없었나? 이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네. 정말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것을 뭐 소극적인 차원에서라도 평가를 해보자면 그래도 우리에게 평화는 있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도발의 양이 줄었습니다. 네. 네. 도발이라고 부르는 행위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마디 정치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주변 외교 관계가 정말 난맥상이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미국이 중미 경쟁 시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질 정도로 중국에 대한 태도가 돌변을 했어요. 이전에 이제 그 이념과 경제를 구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실 중미 그 무역 관계가 뭐 전 세계 무역의 어떤 중심축이다시피 한데 이런 상태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라. 심지어요, 북한한테도 중국을 견제하면 자기 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까지 했어요. 미국의 그 가공할 만한 자기중심주의를 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의 대무역의 24%가 중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에 있어서는 한국이 3대 교역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지난 5월부터 지금 3개월째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것도 제대로 보도하는데도 별로 없고 언론이 별로 관심 그냥 스쳐가듯이 얘기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가 지금 참. 더 황당한 건요.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보고 일본하고 협력하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대표가 뭐 하는데 그 헝가리인가요? 헝가리에 방산에 20조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뭐 호전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무슨 진신 씨라락 까먹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팩트가 안 맞는 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계약을 했던 거고요. 네. 그냥 하나는 원전 수출이군요. 하나는. 네. 여기는. 그걸 따먹은 것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여기는 뭐 거짓말이 기본이에요. 거짓말. 네. 거짓말. 맞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니랑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항상 TV를 틀어놓으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대담하는. 백일. 예. 한덕수 총리가 그냥 지금 윤석열 자택 아크로비스타의 모든 어떤 뭐 방송 장비 이렇게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헬기도 못 든대요. 헬기도. 예. 모든 거기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벙커 수준이라 그랬나? 예, 원격 벙커 수준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고 했죠. 벙커 수준으로. 네. 남자는 믿어요. 벙커 수준 있잖아요. 벙커 수준 이거 벙커 수준 전화기. 아니 마징가 제트에 나온다니까 그 아키로비스타에서. 남 박사님 어머니 얘기 마저 들어봐요. 아니 엄마가 그 얘기를 한 건 집에서 아닌데 봤다는 얘기지. 그거 이제 보면서 진짜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 총리를 했었나 경제부 장관을 했었나 그 사람이 또 여기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또 그 김현장에서 또 한 20억씩 받아가면서 또 아니 뭘 기대합니까? 론스타 해먹을 때 론스타. 거기 협조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국민이 어떻고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갈 거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세를 해야 된다. 뭐 또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잘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걸 왜 봐 그런데 다른 거 보면. 아니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그 어, 대통령 세상 취임식 초청자들 명단 파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명단 보관 중이랍니다. 그것도 거짓말.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 뭐 그 청와대란다. 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없앴다가 다시 생겨났어요? 모르겠어요. 부활시켰는지 저 에이. 거짓말하는 건지 거짓말했겠죠. 아유, 거짓말이 기본이라니까 깔고 가는 게. 예.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압이 마귀를 닮았다니까요. 마귀, 거짓의 압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우리 그걸 하잖아. 영국에서 기본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렇지. 하잖아요. 기본은 맥주 3병에 안주 안주 과일 하나? 하나. 그 정도는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했대잖아. 다른 안주. 골뱅이 소면 정도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 아 말해 뭐 합니까 진짜. 아유 열받아서 지금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 빨리 끝냅시다 그냥. 네, 오늘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저기 윤 총장한테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담대한 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왜 담대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성경 구절 같죠? 예, 아니요, 아니, 그냥 그냥 담대하다는 붙인 거는 건가? 담대하다는 거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참 담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잖아요. 예. 그럼 제목이 담대한 구상이어야 사람들이 말할 때 담대한 구상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미리 붙여서. 예, 윤 마치 총장님의 해석이 정말 대단하다. 윤한철이 사람들로부터 미남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형수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윤한철의 이름을 미남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남 박사도 미남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예. 이름을 아예 그렇게 부르면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비핵 개방 3천 뭐 이런 식으로 네. 평화 구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옛날에 담대한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예를 들어 베를린 구상이라든지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그 선언한 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징성을 이제 추출을 해서 네이밍을 하고는 했는데 이 구상 말한 게 연병장이잖아요. 예. 이번에 광복절 기념식 한 게 국방부 앞 연병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연병장. 네, 그러면 이 구상은 연병장 구상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렇죠. 예. 그렇다 연병장 그러니까 더블백으로 합시다 그냥. 아니, 지금 그것도 사실은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되게 통탄하는 부분이었어요. 무슨 광복절 기념식을 연병장에서 하고 있냐. 어떤 장소, 국가적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연병장에도 천막 몇 개 치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비판을 했던데 이것도 그럼 연병장 구상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 이렇게 이름 붙여 그래서 이름이라도 담대해야 담대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줄 것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오늘 그 이상 뭐가 해석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다 같이 욕을 한 사발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평의 가치가 없어서. 진짜. 우리가 타픽을 좀 너무 담대하게 잡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근데 설명을 해드려야 됐어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방송을 하자고 했냐면 잘 모르면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담대한 줄 알아요. 네,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방송할 때 총장님이 할 말이 없다 자체가 사기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뭐 그 말이라도 합시다. 제가 결론은 그러면 연병장 구상. 연병장 구상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거짓이 정말 난무하다. 그거를 거짓을 거짓이라고 언론은 얘기를 안 하고 뭐 집값도 자기가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좀 허탈해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비웃기라도 하고 좀 비판의 소리라도 내야 속이 좀 이렇게 소가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외교의 그 난맥상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고 즉자적이고 내용 없는 정책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 갑자기 중미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엉뚱한 요구를 받고 있고 미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말 정교한 정책가들이 나를 세워가면서 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그 먹히지도 않을 가벼운 소리를 하는 것이 너무 한가하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하셔야 되고 또 평가도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도 거의 쓰레기 같은 언론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윤 총장님이 서해 바다 가서 낚시나 하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에이. 낚시를 폄훼하지 마세요.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신건강 유지해. 그 윤선도를 서해 낚시 구상. 서해 함길포 부산.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 저는 또 시드니를 정리하고 또 이제 돌아와야 되는 원대한 구상을 마치고 네, 이제 시드니 구상을 시드니 구상을 마치고 양이삼 TV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 오고 존폐라니. 네,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예. 여러분 참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말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거 5년 갔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이 정부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밖에 진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 반정부로 저기 되나요? 반정부 조직, 반정부 방송, 뭐 이렇게 되는 지하 방송. 아니죠. 우리는 친평화, 친시민, 친국민 방송인데. 평화통일교? 정부가 집을 나갔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시민의 편이다. 아니 우리 지금 월요일에 하는 방송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떤 우리 시청자분 만났는데 그게 자기 월요일 날 방송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적게 본데 너무 안타깝대. 그러니까 돈 많이 보내주세요. 일반 그걸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도 후원 받고 살아야죠. 뭐지 이게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난 양이삼 TV 화이팅.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고처장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힘들어. 양 TV 보내야 돼. 맥락이 안 잡히는데. 아무튼 양치금 준비. 양이삼 양치금 준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지만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신다는 거. 예.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로 위로받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 쉬고 제가 이제 귀국하는 날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윤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놓치지 않을 것들을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처장님, 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메리 추석. 네. 엘레오틴, 항바이러스 3총사, 삼부코, 타미골드, 에키네시아에 관해 알아봅니다. 엘레오틴 강화 에키네시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만 년간 감기에 사용하던 약초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도둑이 들어올 것 같으면 순찰하는 경찰의 숫자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혈구의 숫자를 미리 증가시켜 몸을 미리 보호합니다. 엘레오틴 타미골드는 강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유명한 오셀타미비르, 소위 타미플루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화학 제품이 아니라 천연 원료에 기초하여 인체에 안전합니다. 도둑이 일단 어느 방에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그 방에 가두어 버리고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이 바이러스를 감염된 세포 속에만 머물도록 하여 다른 세포로 퍼져서 새로 감염을 못하게 만듭니다. 엘레오틴 삼부코 플러스는 항바이러스, 면역력증 강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오던
몽고 지방의 전통 약초를 응용 개발하여 이스트우드의 차세대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벽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이 침투가 어렵도록 하고 도둑의 위장용 복장을 벗겨냅니다. 엘레오틴 항바이러스 3총사는 모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할 때 또는 들어온 직후에 사용해야 하고 도둑대가 도시 전체를 약탈하는 전면전 상태에 사용하면 이미 늦습니다. 늦지 않게 사용하면 효과가 빠른 가정상비약입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엘레오틴 항바이러스 3총사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 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